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경제 약자들과 함께하는 노동존중방송, 공익방송 TV민생연구소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고통받고 피곤한데 남북관계까지 풀리지 않으니 여러 걱정이 지금 많이들 쌓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또 대한민국 국민들은 하루하루 노동을 해야 되고 또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 역시 엄중합니다. 특히 어저께 했던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문제, 그리고 오늘 제가 다뤄볼 택배 노동자들의 문제, 이분들 지금 어느 때보다 가장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 TV 민생구에서는 어제 특수고용 노동자 문제에서 오늘은 택배 노동자 문제 집중 다뤄보겠습니다. 네, 더운 날씨에도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택배 노동자들의 목소리 저희가 들어보고요. 그리고 앞으로 처우 개선을 위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할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위해서 두 분 모셨는데요. 자, 먼저 전국서비스산업연맹 법률원 조세아 변호사님, 그리고 전국택배연대 노동조합 김태환 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변호사님,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한 두세 번 나오셨죠? 네, 예, 계속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 김태현 의원님, 뭐 지금 날도 엄청 더워지고 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뭐 비대면 온라인 매출 엄청 늘어나서 택배 노동자들의 엄청 고통이 커졌다. 근데 뭐 농성도 하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현재 택배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 업무 강도 코로나19로 훨씬 더 세졌다. 그렇죠. 예, 그거 한번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택배 노동자들이 이제 장시간 노동, 그 다음에 이제 고강도 노동, 이제 이런 부분들이 평상시에 늘 문제가 되어 왔는데, 이번 코로나 19 요 상황을 맞이하면서 물량이 평상시보다 한 30%에서 40% 정도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한 250개 배송하던 사람은 한 400개 정도 이제 배송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물론 이제 좀 수익이 올라가는 측면이 있긴 한데, 이 고강도의 노동을 지금 수개월째 지속하다 보니까 실제 쉴 틈이 없고 너무 이제 힘겨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일반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중간에 쉰다던가 뭐 연차를 낸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저희는 특수고용 노동자이다 보니까 네. 전혀 그런 게 이제 보장되지 않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뭐 회사나 또 정부의 이제 분리 인력만이라도 좀 투입해서 좀 저희들의 이런 부분들 대책을 좀 강구해 줬으면 하는데 아직 그런 답변은 이제 없는 상태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 8월 13, 14, 15 이때 폭염기에 며칠이라도 쉬게 해달라고 캠페인 했던 게 너무 절박한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최근에도 굉장히 더웠잖아요. 네. 근데 저희 집에 이제 아침에 택배 기사님 오셔가지고 택배를 받는데, 아니, 아침부터 그냥 땀에 흠뻑 네. 젖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죄송한 마음이고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근데 변호사님, 이분들의 업무 강도 그리고 적정 근로 시간 법적으로 어떻게 좀 이 제한하는 거 불가능한가요? 현재 노동관계법상 사실 근로시간이나 휴가나 휴교에 관한 법령은 근로기준법이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택배기사는 대표적인 이제 특고 노동자로서 개인 사업자 취급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특별법이나 또는 노사 간의 단체 협약을 통해서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저희가 특수고용 노동자 문제 다뤘는데 대표적인 직종이 우리 택배 노동자들이거든요. 근데 완전 외관이라든지 실제로 노동자인데 네, 그렇습니다. 특수고용으로 분류돼가지고 네, 네. 그런 게 안 된다는 네.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화납니다. 저희는 계속 TV민생구소는 끝까지 이제 특수고용 노동자 문제 해결 촉구하는데요. 이 원장님, 지금 이 살인적인 이제 노동 환경이 이제 폭염까지 겹쳐져 있는데, 거긴데 CJ 대한통운하고 롯데택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재벌 대기업 택배 회사들인데, 거기서 우리 또 택배 노동자님들이 무슨 부당해오라든지 뭐 작업 배제 여러 가지 고통을 겪고 있다 해서 지금 농성 중에 계신 거죠. 네네. 그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CJ 대한통운에서 지금 부산에서 이제 일을 하시던 이제 우리 권영선 조합원이 이제 부당하게 이제 해고가 돼가지고 예. 부산에서 그 수개월째 이제 계속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근데 그 부산에서 이제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본사 앞에서 이제 본사가 좀 CJ 대한통운이 나서서 좀 해결을 해달라, 이제 이런 요구를 들고 지난 이제 6월 2일 날 이제 차를 가지고 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숙식을 하면서 이제 그 시민들에게 이제 그 억울함과 뭐 이제 그 도움 뭐 이런 것을 이제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는 중이고, 롯데 관련해서는
지난 5월부터 계속 이제 안에 문제들이 이제 시끌시끌 하다가 5월 말부터 해가지고 대리점이 위장 폐업되고, 그리고 또 한 곳은 이제 저희가 수수료를 깎으려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하니까 이제 그에 대해서 이제 또 그 파업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근데 뭐 이게 그대로 방치되다 보니까는 6월 8일 날 네 분의 이제 저희 조합원들이 이제 그 롯데 그 호텔 앞에 와가지고 명동에서 이제 그 저희들이 이제 억울함을 이제 호소하는 그런 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자, 시청자분들도 궁금하실 거예요. 도대체 이분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이 현재 상경 농성 중인 택배 노동자들의 목소리 저희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함께 보시죠. 지점장 이제 일부 소장들하고 이제 짜고 위장 폐업시키고 기획 폐점시키고 말도 안 되게 또 1년에 수수료를 3번이나 삭감시키고, 예,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거죠. 저희는 이제 그래서 여기에 투쟁을 하러 왔고, 예, 그 문제로 온 거죠. 여기. 속에서 끓어오르죠. 열심히 저희는 일한 죄밖에 없어요. 핸드폰으로 이제 아침에 저희가 4번 코드라는 게 있어요. 그게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가면은, 핸드폰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가면 저희 로그인이 되는데 아예 이제 접속이 안 되는 거죠. 유효하지 않은 4번 코드라고 뜨거든요. 그러면 그 말은 즉 이제 해고됐다는 거죠. 예, 그걸 보고 좀 놀랐어요. 아무 한마디도 없이 이제 이렇게 사람을 해고시킬 수가 있는지.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가 수수료 삭감이 된다 하길래 솔직히 좀 안 좋아는 하죠. 왜냐면 월급이 깎이는 거나 다름없으니까. 근데 그래도 한다 했어요. 한다 했는데 또 다른 변명을 가지고 와서 이제 해지를 시키려 하더라고요. 고용 안정을 위해서 우리들끼리 한번 뭉쳐보자. 그래서 노조에 가입을 했는데, 노조 가입한 11명을 빼고 나머지 비조합원들 6명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시 꾸릴 테니 기다리고 있고, 이 저희들 울주 대리점을 점장과의 계약을 없애버리고 그 소장이라는 사람이 사라져버렸어요. 새로 바뀐 소장 그 사람이 바로 출근하기 전날 저녁에 문자 하나 딸랑 보내서 이쪽으로 출근하세요. 그래서 가보니까 1시간이 넘는 거리고, 알고 보니까 거기에서는 일을 할 수 있는 허가가 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주차장이었어요. 부산이라는 지역이 코로나 제한구역이라고 배송에 차질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예, 당분간은 울산 신정동, 그다음에 서울주는 이제 배송이 안 됩니다 라는 문구가 올라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쓰였다, 뭐 정정한다 그런 말을 하는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또 변명인 거예요. 네. 일단은 저희가 다시 돌아가서 일도 해야 되고, 첫 번째는 그거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 어떤 고용적인 부분 안정만 시켜주면, 그리고 수수료 뭐 그런 부분도 적당선만 지켜달라는 거죠. 그 부분을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딴 건 바라는 게 없습니다.
2018년 말에 그 제가 수수료가 좀 이상하다는 걸 느꼈고 계산을 해보니까 계약서상 계산이랑 이제 대리점장이 한 계산이랑 다르더라고요. 노동자협에 가입하고 뭐 중부산 지사에 이거를 얘기하고 뭐 다른 대리점장들한테도 얘기하고 하거든요. 이 대리점장이 자기도 마지막에는 내가 잘못했다라고 인정을 하거든요. 그렇게 인정을 하고 제가 수수료를 그 횡령한 수수료를 다 돌려받았고, 원래 CJ가 전속 계약이거든요. 다른 업체랑 계약해서 다른 택배를 배송하면 안 돼요. 근데 그런 문제도 지사한테 얘기를 했고, 이런 것들이 쌓여갖고 해서 결국에는 제 문제가 저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 계약 만료라는 것을 악용해서 지금 온갖 이유를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징성도 있기 때문에 좀 저는 이제 제 문제가 아니고 모든 택배 노동자의 문제라 생각하고 지금 하고 있고, 뭐 힘든 건 없는데 이제 부산에 2명이 6살 난 딸 있고 10살 난 아들 있어요. 그 둘이한테 조금 미안한 게 마음에 걸립니다. 저희는 어떤 개인사업자라는 신분으로 특수고용 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모든 노동의 어떤 여러 가지 노동 환경이나 근로 조건들도 그에 따른 어떤 조치를 저희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없거든요. 정부나 이런 데서 국회에서도 저희를 이런 것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장치를 하루빨리 마련을 해줘야 됩니다. 고용보험뿐만 아니라 이런 부당한 해고라든가 그다음에 임금 삭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정부나 국회가 나서서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삼성해고 노동자 김용희 선생님은 땅으로 내려오셔서 많은 국민들이 안심, 다행이라고 하고 있는데, 또 CJ그룹, 롯데그룹에서 노동자들은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재벌 대기업들이 조금 더 책임있게 이분들이 농성하기 전에 해결을 하거나 아니면 농성에 돌입하면 바로 대화 좀 했으면 어떨까 싶은데, 일단은 김태현님 보니까 대리점 이장 폐업, 수수료 삭감 강요, 또 일방적 계약 해지 뭐 이런 거에 항의하고 또 개선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노조에 가입하신 분들만 이렇게 딱 찍어서 표적으로 괴롭히고 해고한 것 같은데, 상황이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우리 CJ 쪽에 이제 권영성 그 조합원은 이 뒤에서 좀 이제 할 때 이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이제 롯데 얘기를 좀 드리면, 예. 롯데가 그 모든 택배사들이 롯데뿐만 아니라 지금 영업이익이 다 3배, 4배 이상으로 뛰고 있어요. 이번에 네. 엄청 나왔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롯데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택배사들이 뭐 수수료를 깎는다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다 동결 상태고 네. 뭐 오르지 않은 게 문제이지 뭐 깎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유독 이번에 롯데에서만 수수료를 깎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고, 전국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막 발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데서 이제 노조원들한테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럼 이제 왜 롯데가 이렇게 수수료를 깎으려고 하느냐 이제 이런 부분인데, 며칠 전에 이제 신동빈 회장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를 대비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부회장이 바로 그 얘기 나오자마자 이제 그 중부권에 있는 이제 진천 메가허브 터미널 공사장에 가서 거기를 이제 시찰하고 이제 이런 행보들이 진행이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진천 메가허브 터미널 하나를 짓는데 거의 뭐 한 4천억대의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미 CJ 같은 경우는 이걸 몇 년 전에 진행을 했고, 근데 CJ나 이런 다른 회사들은 이런 큰 건물들을 이제 짓고 하면 워낙에 택배 기사들이 수수료가 적기 때문에 그걸 쥐어짜서 뭘 하려 하지 않고 그냥 일반 투자자들을 이제 다 모집해갖고 이제 하거든요. 예. 근데 이상하게 이 롯데는 수수료를 깎아서 그거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 얘기들이 꽁꽁하게 그 안에서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영업이익이 3배, 4배 이상 올라가는데 어떻게 이렇게 수수료 삭감하는 일이 있을 수 있냐? 이제 이 대목은 지금 이제 그 내부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이 진천 메가허브 터미널을 짓는데 이 비용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와, 변호사님 원래 스스로 이렇게 영업이 엄청나면 스스로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오히려. 너무 기가 막힙니다. 예. 그 어떻게 이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원인은 변호사님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예. 저희가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롯데택배 이 집은 농성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사안들은 롯데택배 내 노동조합이 만들어진 이후에 조합원들과 가까이 지낸 대리점주와의 집배점 계약을 해지하거나 네. 또는 조직률이 높은 대리점의 운영자를 바꾸면서 그 소속 조합원들, 택배기사들의 고용이 불안해하게 되는 그런 불이익을 입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사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이런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소속된 업체 운영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그 고용이 당연히 승계되거나 보장된다는 그런 조항이나 법적 조치들이 네.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생기는 네. 것이고 롯데 택배 회사들이 이런 점들을 이용해서 노동조합을 공격하는 그런 의도로 진행된다면 어떻게 문제가 되는데 그런 것들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네. 근데 일단 그 특수고용 노동자지만 우리가 노조 신고는 접수가 된 거잖아요, 공식적으로. 그럼 뭐 노조 괴롭히는 건 부당노동행 이런 건 처벌받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진행자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런 조치들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취급할 의사나 또는 교섭을 해태하려는 그런 의사들을 강화할 목적으로 진행된 것이라면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저는 이것도 좀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이 택배 기사분들이 대량 해고돼서 배송에 이제 차질이 생기다 보니까 이 고객들한테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 택배 접수 불가 지역이다, 여기가. 그래서 지금 택배 배송이 지연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거짓 공지한 거,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우선 저희가 보기에는 롯데택배가 지금 이런 대규모 고용 불안 상황이 벌어진 상황에서 자신들의 행위로 인해서 상황에서 이런 배송 차질 상황의 책임을 좀 모면하는 의도로 그 원인을 좀 다르게 공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사실 이런 공지한 내용이 어떤 그 내용을 받은 뭐 고객이나 일반인들 관점에서 뭐 공포심을 과도하게 유발하거나 그런 것들이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전달되고 한다면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는 어떤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예. 이런 건 저는 감염병 예방법상의 유언비어 같은 것으로 일종의 노동자를 괴롭히기 위한 유언비어인데 그런 걸로 처벌 근거가 하나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이 원장님 아까 이제 롯데는 우리가 설명을 했고요. 롯데택배 노동자. CJ 대한통운 지금 곤영성 노동자 그 차량까지 가지고 와서 지금 몇십이 짜고 계시던데 보기만 해도 딱 하는데 이분은 이제 대리점에서 계약에 통보를 당하신 거잖아요. 요거 보복성 해고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신데 계속 뭐 문제 제기하고 개선한 거에 대해서 지금 노조에서 이제 이건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예. 이제 이분이 이제 입사하셔서 이제 한 몇 개월간 이렇게 일을 할 때는 이제 대리점 수준은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냥 평상시처럼 이제 잘 지내고 있었는데 저희는 특수고용 노동자이다 보니까 수수료를 받을 때 그게 이제 임금인데 보통 일반 근로자들은 뭐 급여 명세서라든가 이런 걸 쭉 받지 않습니까? 계약서에 나는 얼마를 받아 뭐 이런 게 다 명시가 되는데 사실 저희들은 계약서를 썼다 하더라도 수수료라고 표시가 되기 때문에 매달 일한 그 개수가 다르고 그러니까 정확한 급여 명세서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장이 주는 대로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정상적으로 지급되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배송 개수는 늘 자기가 몇 개 했는지는 아는데 이상하게 조금씩 빠지는 거죠, 금액이. 그래서 이게 뭘까 이렇게 대조를 해보니까 이 당사자는 한 400만 원, 그다음에 함께 일하는 동료는 한 900만 원, 또 다른 분은 또 한 1000만 원 가까이. 이제 이 정도의 금액이 몇 개월째 밀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다 몰래 뒤로 뺐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권영성 조합원이 문제 제기를 하니까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계속 문제 제기를 하니까 이제 여러 사람이 알게 되고 들통이 나니까 이걸 다 돌려주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은 중간에 그만두셨어요. 이분 거는 아직도 안 줬다 그러더라고요. 이때부터 이제 밉보이기 시작을 했고 그 이후에도 택배사들마다 서로 이제 경쟁사들이 있으니까
경쟁사의 물건을 가져와서 배송을 하면 안 돼요. 네. 네. 근데 이 소장이 이제 경쟁사의 물건을 배송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도 문제 제기를 하니까 이제 완전히 찍힌 거죠. 그리고 그 본인 그 대리점에 재계약이 딱 되고 나니까 바로 너랑은 재계약 안 할게 이렇게 이제 한 거죠. 아니 정당한 권리를 주장했을 뿐인데 네. 정말 이렇게 억울한 지금 이유로 지금 해고가 됐는데, 그런데 변호사님, 이 권용성 택배 노동자의 해고 사유로 지금 이제 이게 지목이 됐어요. 실업급여 부당수급 그리고 겸업금지 조항 위반 등 이렇게 대리점 측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런 해고 사유들이 법적으로 타당한가요? 우선 택배 기사들이 대리점과 맺고 있는 위탁 계약의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보통은 1년 내지 2년을 단기로 계약 기간을 설정해서 특별한 이의 제기가 없으면 뭐 자동 갱신되는 이런 방식으로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 특별한 이의가 없다는 것은 뚜렷한 계약 해지 사유가 없다면 당연히 계약이 연장되는 그런 내용으로 봐야 될 텐데, 그 계약 해지 사유가 매우 추상적으로 포괄적으로 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대리점 소장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적용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지금 이 본 사건에서도 문제되는 실업급여 부당수급은 사실 택배 기사가 되기 전에 있었던 일이고, 택배 기사를 업무를 수행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그런 내용이고, 경업금지 조항 위반도 사실 앞서 VCR을 봤습니다만 오히려 대점 소장이 잘못한 일에 가깝고요. 그리고 과장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오히려 이런 것들은 표면적인 것에 불과하고,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종전의 갈등 관계 또는 내부 고발 또는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교섭 요구에 대한 거부에 대한 강화, 이런 그걸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강하게 의심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결국은 굉장히 자의적인 지금 부당 노동행위가 계속 자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을 지금 대리점에다만 맡길 게 아니라 사실 재벌의 사회적 책임이 무지하게 큰데 시제나 롯데 본사가 나서야 된다고 저도 생각되고, 저도 뭐 우리 택배연대 노조랑 뭐 시제 앞에도 여러 번 또 롯데 앞에도 갔다 온 적이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지금 이 재벌 대기업 택배 본사들은 지금 뭐 교섭이나 저희들 대화 요구에는 나오고 있나요? 그 나오고 있지 않고요. 그 CJ의 경우에는 이게 대리점 소장과 이제 우리의 문제다. 우리 조합원과의 문제다. 왜 자기들한테 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보복성으로 진행된 건데, 이 보복을 할 수 있는 환경을 CJ가 만들어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리가 드러났으면 거기에 따른 제재와 이런 걸 대리점 소장한테 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2년간의 재계약을 다시금 맺고 나니까 바로 소장이 돌변해가지고 공격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책임은 결국에는 CJ가 비리 대리점을 제대로 관리 못한 문제다, 이렇게 보는 거고, 롯데의 경우에는 사실상 이게 울산의 지역에서 굉장히 이제 큰 사회적 문제로 많이 이슈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 정도 되면은 만나서 대화를 하고 해야 되는데, 워낙에 자기들이 이 전국적으로 수수료를 삭감하면서 진행하다가 들통난 일이다 보니까 노조의 확장세라든가 이 문제가 더 크게 증폭되는 문제라든가 이런 걸 이유로 아예 대화나 이런 걸 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본사에서 좀 책임질 부분이 충분히 있는 것 같은데, 책임의 피로 보이는 부분이 굉장히 큰데요. 법적으로는 본사가 전혀 이런 책임질 의무가 없나요? 변호사님 어때요? 네, 택배 회사들이 사실 표면적으로 주장하는 사유들은 자신들과 택배 기사들은 직접 계약 관계가 없다는 것이고, 그래서 사용자로서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택배사들이 전국적인 배송망을 가지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이 대리점 체계, 하도급 구조가 매우 기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런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면도 있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 대형 택배사들이 택배 기사들을 직접 관리하거나 평가하거나 뭐 이런 수시로 보고를 받으면서 운영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실질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져야 되는, 또 법적인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면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본사가 대리점하고 계약을 하고 대리점에서 우리 기사님들을 또 노동자들을 위탁 계약해가지고 사실 본사가 이유는 제일 많이 가져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일은 일대로 시켜서 이유는 엄청 쌌고, 그런데 이제
홍길동이 찾아가지고 아버지 그러면 오유 후보 영하면 안 된다고 너 우리 아들 아니다 이러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너무 저는 괘씸한 구조인데 이게 뭐 특수고용 노동자에서 굉장히 지금 보편화돼서 저희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위원장님 그래서 저희가 지금 대안으로 생활물류 서비스법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지금 이 위원장님 조세 변호사님 요 생활물류 서비스법 20대 국회 초기에 저는 드라이버로서 빨리 통과됐으면 좋겠는데 만약 이 법이 통과되면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해결되는 건가요? 법도 한번 소개 좀 해주시고요. 예. 그러니까 이 생활물류 서비스법이 그 택배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한다는 측면에서 법을 만드는 게 이게 기본 입법 취지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 대표적인 게 해고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서 네. 이 법이 통과되면 당연히 이 문제는 해결된다. 그리고 또 이 이외에도 우리 그 택배 노동자 처우 개선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소비자들과 관련해서도 백마진이라 그래가지고 정당하게 2,500원에 난 택배비를 지불한 줄 알고 있어요. 네. 그 소비자들은. 소비자들은. 네. 근데 실제 화주사하고 택배사하고 계약하는 과정에서는 실제 뭐 1,400원서부터 뭐 한 1,700원, 1,800원 뭐 이런 식으로 계약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택배 업체에서는 그 가격에서 이제 배송을 들어가게 되면은 2,500원만큼의 서비스를 하지 않죠. 할 수도 없는 거고. 이게 이제 고객들의 불만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1,400원이면 1,400원이라고 고객들에게 알려주고 이렇게 정당하게 이제 상거래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고. 백마진은 이제 근절시킨다는 네, 거잖아요. 네. 예. 아, 그래서 이 법이 제정이 되면은 여러 가지의 많은 이해 당사자들, 그 고객부터 택배 노동자까지 심지어는 기업들조차도 그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그래서 절실하고 절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TV민생연구소에서 택배 노동자들의 처우에 관련된 얘기는 참 자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렇게 바뀌지가 않네요. 저 마지막으로 이 택배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어떤 대책이 꼭 필요한지 한 말씀씩 듣고 예. 저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조 변호사님께서 네, 먼저 변호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방금 뭐 이어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요. 네. 방금 위원장께서 생활물류 서비스법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내용 중에 보면 이제 위탁 계약이 자의적으로 해지되는 그런 문제들을 제한하는 규정, 고용 승계 문제, 그리고 택배사들이 대리점들을 감독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속히 통과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뭐 노동조합이 대리점이나 원청사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는 그런 관련 쟁점들이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법원에서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사실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전까지 교섭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전까지 법이 통과돼서 보호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지침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택배 기사들의 어떤 장시간 노동 문제는 반드시 좀 해결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위원장님께서도 마무리 말씀 해 주십시오. 대부분 다 말씀하셔가지고 네. 그냥 절박한 말씀을 얘기를 좀 드리면 저희들의 해고 문제가 드러나기 전에 이미 많이 일상적으로 있었고 노동조합이 생기면서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건데 노동조합이 생긴 지 이제 한 4년 차가 되다 보니까 이 부당하게 해고하는 과정이 대단히 지능적이고 악질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희들은 해고 상황에 내몰린 이 당사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가족과 자기 그 생활과 모든 게 지금 그 길바닥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절실하고 절박하다. 생활물류 서비스법이 되고 그 다음에 노사가 교섭을 하고 이런 상황이 돼야 이런 문제가 없어진다. 네. 이제 그래서 저희들 열심히 어쨌든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할 거고 네. 우리 국민들도 지지해주고 응원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유, 그렇습니다. 정말 네. 너무나 지당하고 합리적인 말씀입니다. 우리 가맹점주님들만 해도 10년 계약이 의무화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더 어떻게 보면 고생하시는 우리 노동자, 택배 노동자도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잘릴 위기에 놓여 있다고 하니까 저희들 마음이 무거운데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고 저희도 끝까지 계속 이웃이 함께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올해 어느 때보다 지독한 무더위가 예상. 내일부터 33도를 웃도는 불볕더위가 예상되면서 역대급 더위가 예고된 올여름, 이미 온열 질환 신고 건수는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올 여름은 평년보다 더 무더울 것이라는데요. 그래서 마스크를 계속 끼면서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 얼마나 더우실까 저희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을 보호할 대책은 없는지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야기 함께할 한 분 모셨습니다. 노동건강연대 이상윤 대표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예, 네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지금 녹색병원에서도 실제 네네, 직업환경의학이라고 예, 그러니까요. 노동자 이제 직업병, 뭐 산재 이런 것들을 맞습니다. 다루는 저번에도 과를 와주셔가지고 네네. 고마운데 이상윤 선생님 그래서 바로 물어볼게요. 네. 그 얼마 전에도 그 40도 막 이런 네네, 작업 현장에서 그렇죠. 두 분이 한 분이 돌아가신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젊은 분들은 막 이해를 못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막 온열 때문에 돌아가시고 그러는데 실제 그런 사고도 많이 있었던데 네네. 병원에서도 보면 이제 그런 작업 환경 전문이시니까 어떻습니까? 네네네. 환자가 뭐 아주 높을 때는 4,500명 이상 뭐 이렇게 1년에 발생하니까요. 뭐 적지 않은 숫자죠. 예. 특히 뭐 요번에 발생한 사고는 사실 옥내의 고열 작업장이지만 사실 더 흔한 것은 옥외에서 이런 폭염이 있을 때 일하시다가 쓰러지시는 경우가 많고 또 더 흔한 것은 사실은 흔히 우리가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노인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만성질환자들이 굉장히 열악한 주거시설에서 열대야 같은 데서 지내다가 쓰러져서 오시는 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렇군요. 4,500명. 작지 네. 않습니다. 지금 예. 코로나19 이 감염자들이 집단적으로 이제 계속 지금 발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맞습니다. 상황에서 마스크는 꼭 필수다. 지금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데 네. 근데 일을 하면서 이렇게 마스크를 쓰시는 게 사실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노동자들 고충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사실 마스크를 쓴다고 해서 온열 질환이 더 생기는 건 아닌데요. 문제는 이걸 쓰면 이게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네. 땀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더우면 이제 벗게 되고 그것 때문에 이제 감염의 위험이 증가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고통을 증가시키는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19가 온열 질환과 관련돼서 더 심각해지는 문제는 사실 온열 질환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데 그 대책을 수행하게 하는데 이 코로나19가 장애를 줍니다. 다른 예를 들자면 제일 흔한 예가 지금 가장 좋은 건 아까 열악한 그 주거에 있으신 분들을 빨리 공공기관으로 쉼터로 무더위에서 무더위 쉼터로 오셔서 집이 아니라 거기서 지내라 이게 이전의 대책이었는데 이제는 무더위 쉼터가 다 닫았습니다. 왜냐? 거기에 모이시면 코로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취약계층은 가정 방문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잘 계신가 많이 이제 확인해라 이런 게 주요 대책인데 이젠 그것도 위험합니다. 방문이 위험하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 걱정은 코로나19가 이런 온열 질환으로 인한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있습니다. 박사님 저도 계속 걱정되는 게 2018년도에 그때 아까 말씀드린 4,500명 질환이 발생해서 네네네. 48명이 사망해서 맞습니다. 폭염이 재앙이다 이제 이렇게 그때 무슨 법도 네네. 바뀌었잖아요. 네네. 근데 마스크가 바로 이제 온열을 높이는 건 아닌데 그래도 우리 느낌 경험하면 답답한 숨이 느낌이. 팍 막히잖아요. 네. 근데 네네. 엄청 더워갖고 막 흔히 말하는 꼭지가 이제 돈다. 그런데 여기 걸 막히면 확 쓰러질 것 같거든요. 네네. 느낌에. 요런 게 근거가 있나요? 걱정돼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그거는 근거는 없고요. 일반인들이 느끼시기에는 이제 호흡이 조금 그렇죠, 가빠지고 예. 그러면서 온열 질환이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호흡하고 온열 질환은 별로 관련이 없고 가장 중요한 거는 얼마나 뜨거운 온도에 얼마나 많이 오랜 시간 노출되어 있는가가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이 폭염 기간이 길어질수록 환자들이 굉장히 증가하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네. 염려스러운 것은 기상청이 예보하기에 올해는 역대급
이미 정말요? 이미 6월 달부터 지금 엄청 네. 돋고 있으니까. 그 굉장히 폭염 그 지수를 넘어가는 날짜가 굉장히 그 날짜에 비례해서 사망자가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 벌써부터 저희가 또 걱정이 되는데요. 자, 코로나19 사태, 폭염까지 이중고를 겪어야 하는 14년 차 도시가스 검침원 유미숙 씨의 힘겨운 노동 현장을 저희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보시죠. 저 같은 경우는 5,000세대 육박해요. 4,800세대 정도 되는데 점검 5,000세대를 6개월 안에 돌아야 돼요. 이제 그게 이제 프로테이지가 정해지지 않으면 고객님 만나는 대로 하면 되는데 이제 얼마만큼 하라는 그게 있어요. 그럼 그 양을 맞추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쉼 없이 다녀야 되죠. 위험한 곳들 있잖아요. 계량기 아예 신축할 때 계량기 검사라든가 이런 거 검사할 때 아예 이렇게 어차피 사람이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인데 그런 것 좀 참고해서 시설을 처음 애초에 그런 게 좀 잘 돼 있었으면 좋겠어요. 땀이 눈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장갑 같은 데 보면 이런 데 까만 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닦는 거야. 급한 대로 손수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손이 먼저 올라가죠. 눈 뜨기 힘드니까. 일단은 뭐 너무 힘들죠. 답답하고 덥고. 이거 완전히 꿈 같아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잠깐이라도 열면. 근데 일단은 이제 저희 여기 오르면 거의 다 아는 분들이거든요. 낯선 분들도 마스크 안 하고 오면 위험한데 저희가 다니면서 마스크 안 하면 더 보기도 안 좋고 서로 불안한 거죠. 일단은 뭐 마스크 당연히 해야 된다 생각을 하니까 힘들어도 뭐 일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참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 하에 그냥 일하다가 이제 파이스증이 와가지고 병원에 동료랑 같이 병원 가서 링거 맞고 한 적이 있어요. 여름에는 저희가 표현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지 그런 게 비일비재한 것 같아요. 물 좀 드시고 하세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물이 무거워서 못 갖고 다니거든요. 다 먹어도 돼요? 네. 한 번에 많이 드셔도 괜찮으세요? 힘든데 먹을 때 그냥 먹어요. 기회 있을 때 먹어야지. 네. 예. 또 이 물통이 무거워서 가지고 다니시기도 힘든데. 참. 땀은 비 오듯 쏟아지면 목은 마르실 텐데. 네, 걱정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야외에서 노동하시는 분들을 위한 뭔가의 대책이 정말 시급할 것 같거든요. 네네. 어떤가요? 대책이 있나요? 지금 노동부가 가이드라인 형태로 이 폭염기 노동자 보호 대책을 내기는 했습니다. 근데 네. 이제 그게 이름이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도 뭐 법적인 제재가 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 가지 한계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사실은 실효성에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죠. 예. 근데 저희들은 이제 계속 걱정인 게 또 뭐 지금 뭐 그 가이드가 나가는데요. 네, 뭐 그 정규직 노동자들이나 대기업 노동자분들은 이번 코로나19 때도 보면 이렇게 나름 보호가 되는데 우리 맞아요. 콜센터, 택배 기사님들 이번에 여러 관계 다 밝혀져서 막 집단 감염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분명히 폭염특보 발령 시에 대기업이 아닌 분들, 비정규직인 분들, 또 특수급 노동자분 이분들이 더 사각지대에 내몰릴 것 같아서 걱정인데 대표님 보시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온열 질환을 줄이기 위해서는 폭염기에 노출 시간을 줄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노동 강도를 줄여야 되고요. 세 번째는 기타 이제 충분한 식수라든지 식염이라든지 이런 공급해서 탈수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비정규직 같은 경우에 본인이 노동 강도나 아니면 노동 시간이나 이런 것에 대한 통제권이 없죠. 무조건 일감이 그날 있으면 그걸 다 채워야 되는 그렇죠. 이런 아까 우리 상황이기 택배 기사님들도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죠. 막.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덥더라도 그걸 채우기 위해서는 뭐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조건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일 좋은 것은 기상청이 폭염특보를 발행할 때는 낮에는 일하지 않는다. 아예 노동 금지를 내리고 그 손실 부분들을 사회가 보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가장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회사가 그때는 오히려 뭐 폭염 수당 같은 걸 줘가지고 그렇죠. 실제 네네. 그래서 그 집회나 캠페인한 거 봤거든요. 네네. 라이더분들하고 택배 노동자들이 폭염 네네. 수당, 네네. 휴가 보장 폭염 수당 지급해라 그런 대안을 말씀해 주셨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이 폭염 속에 이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위해서라도 뭔가 제도적인 지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어떤 제도가 필요할까요? 외국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정 온도가 높아지면 아예 이 오개 작업 금지 명령을 내리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좀 특단의 제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되면 근데 이제 반복적이지만 수당이나 임금 손실이 있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회적으로 메꿔주는 그런 장치들이 필요하겠죠. 예. 네. 근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폭염 속에서는 아무튼 쉬는 게 최고인데 그렇죠. 제일 못 좋은 쉬는 분들이 방책인데. 많아가지고. 네. 근데 이제 코로나19 때 마스크도 쓰고 이제 계속 일을 해야 될 텐데 이분들이 1인당 작업량을 줄이려면 사람도 또 뽑아야 되고 뭐 아무튼 맞습니다. 시간 보장에도 폭염수당 이런 현장의 목소리는 올라가고 있거든요. 계속. 네네네. 폭염수당이란 말도 사실 저도 최근에 들었고 네네네. 작년에 제가 그분들이 집회하고 캠페인을 처음 봤거든요. 대표님께서는 계속 이제 이런 부분 연구했으니까 네네. 1인당 작업량 줄이는 거 어떤 묘수가 있을지 그런 다시 부분에 한번 있어서 정리하면 예, 사실은 여기도 사실 2인 1조가 되게 필요합니다. 그렇죠. 예, 우리 중요한 구역 부분이죠. 김구를 막기 위해서 지금 도입된 그 제도처럼 노동량을 네. 줄이기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사실 온열 질환이라는 게 증상이 나타나도 본인이 그걸 무시하거나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때 조치를 하면 살릴 수 있는데 그 크리티컬 포인트를 넘어가면 바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노동량을 줄이기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옆에 노동자가 그런 상황인지 아닌지 서로 체크하게 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외국에선 2인 1조, 흔히 버디라고 얘기하는데 버디 시스템을 꼭 둬서 버디. 네, 그 버디. 이렇게 동료들이랑 같이 네네네. 뭐 버디 무비하고 네네네. 그럴 때 네네네. 그렇죠. 2인 1조로 다니는 영화들. 그래서 예. 서로가 건강을 체크할 수 있게 이렇게 하도록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아주 폭염기에는 낮에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하는 나라도 많습니다. 꼭 그때 일을 해야 된다면 선선한 오전이나 저녁에 일을 물론 이제 노동 시간이 조금 불규칙적이 돼서 그것도 한계가 있지만 가능한 한 그 폭염기에는 하지 않는다. 하지만 해야 된다면 오전이나 저녁으로 미뤄라. 이런 네. 것들도 있을 수 아니 있습니다. 앞서서 예. 그 저희가 폭염 속 노동자 보호를 위한 이 그 대책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아쉬운 점은 권고 사항이라는 점이 참 너무 아쉬웠어요. 네네. 말씀하신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대책들이 사실 여기 다 권고 사항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일부는 뭐 네. 들어가 있고 일부분은 좀 보완돼야 될 측면도 있기는 하지만 사실 권고만 이행해도 상당 부분 사실 많은 부분이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네. 이거 권고를 감독하기도 힘들고 사실은 노동부 입장에서는 인력도 없으니까 이렇게 권고해놓고 그다음 이게 지켜지는지 확인하기도 어렵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폭염 시 버디 시스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대표님의 대안이 있었던 거니까 그때라도 둘이라면
자금량도 분산할 수 있고 폭염에는 쉬었다가 할 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네, 폭염 시 오늘 버디. 오늘 이야기를 해서 이상윤 대표님 말씀 고맙습니다. 예, 대표님 시간이 쫓겨서 네. 제가 이 정도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TV민생연구소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7시 20분에 생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는 TV민생연구소입니다. 유튜브